오늘도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진단해 드렸습니다만 파월 의장이 무려 15차례나 강조한 디스인플레이션, 이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테슬라까지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시청자분들의 문의가 상당했는데요. 오늘은 잠시 경제 공부를 가져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1월 페드 이 회의 결과 여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 일제히 올라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해에는 테슬라를 줄기차게 주식을 하지 마라는 말씀을 경고의 드렸는데, 멘트들이 많았죠. 네. 근데 우리가 1월 FOMC 직전에 우리 정영국 PD랑 홍 앵커랑 같이 해서 테슬라 특집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좋은 측면만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테슬라라든가 미국의 빅테크 업종이 페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어제는 FOMC 회의 결과보다는 기자회견 내용이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이 증시 흐름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다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태도 문제죠. 우리가 이제 잭슨 미팅 이후에 페드 회의 결과에 대비해서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더 매파적으로 얘기했죠. 그것이 이제 빅테크와 테슬라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는 이번 1월 회의에서는 페드 회의 결과보다도 파월 의장이 더 이렇게 비둘기적이다. 그러면 이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테슬라라든가 그리고 빅테크 업종이 이렇게 굉장히 급등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서성현 본부장께서도 폭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지난해 또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1월까지 주가가 올라가니까 2월달에 또 주가가 붕괴된다 이런 시각의 비관론자와는 상당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 본부장께서도 이제 잠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15차례 정도, 이게 13차례냐 15차례 하냐 원문을 읽어보고 기자회견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15차례 강조했더라고요. 이 디스인플레 이 용어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길래 사실 이렇게 빅테크 업종과 테슬라 업종이 올라갈까 하는 측면은 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이렇게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면 작년에는 인플레든가 금리 인상이죠. 그리고 인플레와 금리 인상에 강달러가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강달러는 빅테크 업종 테슬라의 쥐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지 않고 사실 테슬라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스인플레죠. 디스인플레니까 자 금리 인상 속도 줄어들죠. 인플레 잡히죠. 그리고 달러가 이렇게 지금 약세를 보이는. 지금은 오늘 조금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 강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달러 인덱스가 114에서 지금 101, 100이니까 굉장히 약세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렇게 충격을 받았던 빅테크와 테슬라 업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디스인플레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1월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블랙아웃 기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디스인플레는 인플레 거시경쟁의 정의를 볼 때는 나오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디스인플레는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FOMC 멤버들 파월 의장이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이걸 학술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는 이 FOMC 멤버들이 이렇게 파월 의장의 내용이 첫 번째 페드의 회의 결과 대비해서 왜 파월 의장은 이렇게 비둘기적일까? 정치적으로 포퓰리즘 의회 요구에 수용하는 것과 이런 다양한 얘기가 추측이 나올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블랙아웃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블랙아웃 기간 끝나고 난 이후에 페드 인사들이 제각각 이 디스인플레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 모습이 좌우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나스닥과 빅테크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으로도 좋은 모습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 이 4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EPS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간 외 거래에서는 소폭 밀려나고 있고요. 네, 현재 보니까 4%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네, 알파벳 실적 발표를 했는데 혹시 뭐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그 빅테크 업종들은 예. 작년에 그 금리라든가 그다음에 강달러의 비용 코스트 측면에서 이 여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네거티브 매니지먼트라 해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확실한 것을 줄이는 것이 수익을 개선시킨다 하는 그렇죠. 측면에서 대규모 감소, 대규모 인원 예. 감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측면에 네거티브 매니지먼트를 한 기업들은 매출은 지난번에 마이크로소프트 것처럼 매출은 증가하지 않았지만 예. 코스트가 떨어져서 수익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 데 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매출도 부진하고 예. 그다음에 코스트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수익도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가져가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걸 가져가야 신뢰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대규모 감원하는 것이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예.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감원이면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렇게 예, 그렇죠. 인과관계를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매출을 불확실하게 노출하면 매출액을 계획을 잡더라도 그거는 이제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통제 가능한 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 그 주가 관리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본격적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시장이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보이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디스인플레이션이 왜 이런 용어가 나올까? 예. 요즘 인플레 관련해서 뭐 그린 인플레이션, 뭐 밀크 인플레이션 모두가 이게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스인플레이션 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 공부부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스인플레가 나오지만 학술적으로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의 문의가 어제 뭐길래 이렇게 빅테크가 테슬라 업종이 올라갈까 하는 예. 측면에서는 사실 그 경제 용어가 학술적으로 정의되지 않고 남발할 때는 정책 당국자도 비롯해서 경제 주체들이 혼란스러운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이 문의가 많은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플레를 크게 보면 거시경제학에서는 어느 쪽에서 발생하느냐 이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예. 코스트 푸시 비용 상승과 공급 측이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아서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총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좀 세부적으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대부분 다 공급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코스트 인플레이션 성격이 강했지 않습니까? 예. 요 코스트 인플레이션도 어디서 원천을 제공하냐에 따라서 자막을 이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자재다 뭐다 해서 이게 근인플레이션 얘기가 예.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계란이다 이렇게 혼용했지만 그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에 예. 의한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해서 밀크플레이션 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 2021년 5월 이후서부터 얘기 나가겠습니다는 이게 마일드 인플레이션 천천히 예. 갤러핑 말이 뜨는 것 그다음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아주 그냥 통제 가능하지 못하는 아주 높은 인플레이션 예. 이런 쪽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성장률과 결부시켜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골드락스라는 용어를 많이 나오죠. 성장률과 결부시켜서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예. 그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 요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하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골드락스는 자 성장은 되지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 현상. 예. 그래서 아주 이상적이다는 얘기죠.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바로 이 디스인플레이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 실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얘기할까?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책 의지와 관련해서 요 용어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로플레이션이라든가 리플레이션이라든가 바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오죠.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데모크라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요 디스인플레는 왜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오느냐? 이 정책 의지와 결부된 용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예. 지금 또 풀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용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용어들이 그리고 많죠.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이렇게 많아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혼란스럽죠. 예. 사실 그 코로나 이후에 그 자체 바이러스 질병이
위기 국면에서는 대부분 다 2008년 서프라임, 2009년 리먼, 한계, 외환위기 뭐 이런 것은 대부분 다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어 비롯된 건데 이 바이러스 질병은 똑같은 위기라 하더라도 바이러스 질병 전염병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기록되는 참고될 만은 없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바이러스 위기가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계적 석학이라는 사람도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루비니 교수는 경제가 수직으로 떨어진다 I자형.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사람 초기 대응 실패했던 게 뭐냐 낙관적으로 본 거죠. 경제가 수직으로 로켓팅한다. 로켓 반등현. 그리고 그 사이에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세계적 석학과 예측기관이 얘기한 겁니다. 루비니는 수직으로 떨어진다. 그다음에 트럼프는 로켓 반등으로 올라간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L자형, U자형, 나이키형, W자형, 뭐 트리플 D형 다 나온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위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인플레도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인플레 국면에서 이것이 진행됐던 것이 2021년 5월 달이죠. 2021년 4월 달 CPI가 물가 상승률이 갑자기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때 자 2020년 3월 달에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임시회 설립 이후에 페드 설립 이후에 두 번째로 임시회를 거치면서 돈을 왕창 풀었죠. 금리도 제로금리 한꺼번에 내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돈이 돌기 시작하면 바로 뭐냐 실물 경제를 늦게 회복하거든요. 돈이 돌기 시작하면 바로 인플레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돈을 왕창 풀어서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바로 뭐냐 바로 1년 후인 2021년 4월부터 CPI가 급등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인플레가 급등했는데 페드 인사들이 자 이것도 일시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죠. 그랬었죠. 근데 2021년 2분기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곧바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시청 여러분. 근데 2021년 여름철 휴가철에는 경기가 좀 둔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온 지 또 완전히 대조적으로 경기 침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용어가 나온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 당국자도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갈피를 못 잡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인데요. 그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결국 지금은 서비스 분야의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문제. 이게 이제 임금 상승률과 물가의 악순환 고조를 차단하느냐. 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제 기억에 이제 조금 가물가물 하시겠습니다는 디스인플레가 뭘까 설명하기 위해서 그 전 과정을 이게 올라갔던 상황을 말씀드려야 이 내려갔던 상황을 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인플레가 한참 올라갈 때 버틀렉이라든가 병목 현상이라든가 미스매치, 브리치 현상 많이 들으셨죠? 이런 과정에서 밑에 사람들은 지금 경기가 차가운데 지금 IT라든가 이런 디지털 환경은 초과 수요가 나면서 거기는 인플레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부분별로 보면 이런 버틀렉, 미스매치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항상 나올 때 자 초과 공급 쪽으로 나오는 밑에 사람들은 굉장히 임금이 차감 관계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것이 초과 수요 쪽으로 나온 사람들은 임금 상승에서 전체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디스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수차례 강조한 이 디스인플레이션, 일각에서는 처음 언급했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네, 유명한 유튜버 진행자가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는 이 디스인플레이라는 영화 처음 나왔다 이렇게 해서 파월 입에서 처음 나왔다 하는데 그 대목을 시청자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이자 갔기 때문에 수시로 나온 얘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 디스인플레는 코로나 이후에 한번 디스인플레를 나온 얘기를 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디스인플레가 나왔습니다. 어떠냐 하면 2020년 7월 달에 FOMC 의사록에서 나왔습니다. 이때도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 언급됐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1월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언급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디스인플레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측면은
2021년 8월 달에 디스인플레가 언급됐을 때 그때 어떤 쪽으로 이렇게 페드가 통화 정책을 취했을까 하면 이번에 디스인플레도 어떤 각도로 이렇게 사실 통화 정책 방향이 갈 수가 있을까 이 갈피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3년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디스인플레는 정책 의지와 결부돼서 그렇다. 그러면 정책 의지는 뭘까? 통제 여부랑 결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2021년 5월 달에 물가가 올랐을 때 이때 일시적이다 판단해서 예. 그때 페드 인사들은 디스인플레라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디스인플레는 뭐냐? 통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인플레가 통제가 가능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려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2021년 7월 이후에 주가가 그냥 쫙 올라갔던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 인플레가 불거지니까 금리 인상이 되니까 결국 빅테크라든가 테슬라 업종이 떨어진 거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인플레가 통제 가능하다 하니까 빅테크라든가 테슬라 업종이 쭉 올라가는 거죠. 이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2021년 7월 달에 의사록에서 보면 이것이 통제 가능, 목표선 이탈하더라도 통제 가능하다. 인플레 타겟팅성을 높아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통제 가능하다 하는 얘기돼요. 그때 유명하게 레이 서머스는 앞으로 뭐냐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페드가 보지 마라 통제 가능하지 않다 하는 반면에 이 통제 가능한데 부담을 느꼈던 파월 입장 당사국 입장에서는 당사자 입장에서 빼더라도 바이든 입장의 실무 통괄의 총책을 맡고 있는 제닛 앨런 과거에도 페드 의장이 통제 가능하다. 예. 그래서 레이 서머스는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그다음에 앨런은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레이 서머스 교수가 계속해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 하고 결국 물가 문제가 봉착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레리 서머스는 정책으로 협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협조를 했거든요. 예.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학 교수한테. 바이든 정부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예. 그게 시청자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디스인플레 국면은 정책적으로 대응하기가 힘든 국면이지만 인플레가 통제 가능하다. 오케이? 예. 그러면 2020년 7월에 디스인플레 나오고 테슬라라든가 빅테크 업종이 작년에 3월 달에 금리 인상 국면 이전까지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디스인플레가 통제가 가능하다. 역시 지금의 물가는 인플레 타겟팅서보다 목표가 높았지만 통제가 가능하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뭐냐? 결국은 빅테크라든가 테슬라 업종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영규 PD께서 1월 FMC 회의 전에 저희들을 모아놓고 테슬라 특집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아주 이렇게 굉장히 좋았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스타벅스가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과 EPS,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3% 밀려나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 실적 체크해봤고요. 다시 돌아와서 디스인플레이션,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스타벅스 실적은 우리 젊은 분들이 아주 정확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새 예. 스타벅스 가는 것보다는 뭐 핸드메이드, 예, 독특하게 맞습니다. 그런 예. 쪽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가는데요. 많이 좀 식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가 우리 젊은 분들이 정확하게 이게 발표하지 않더라도 정확하게 저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보면 이제 디스인플레가 나타났을 때 통화 정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양쪽 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2021년 7월 달에는 물가가 올라갔을 때 사실 성급하게 이렇게 출구 전략, 금리 인상하면 경기가 거꾸러지는 국면이 있겠죠. 이게 예. 에클스 실스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너무 늦게 오면 평균적으로 이게 일시적이다 해서 늦게 잡으면 이제 물가가 이제 급등하는 예. 이런 그 그린스펀 실수가 저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반대적인 측면에서 예. 2023년 이렇게 1월 달에 이제 물가가 잡히는 상태에서의 지금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중단하거나 그러면 금리를 내리면 자, 물가가 다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예. 성급하게 뭐냐 금리를 내리거나 그 다음에 중단하면 다시 물가가 폭등하는 재료는 볼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물가만 지금 아직도 목표선이 높으니까 물가만 잡겠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떨어지는 에코시 시스를 저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제 파월의 파월이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 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 이때는 정책적으로 보면은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아무런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지금 수준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 달에도 금리가 0.25% 가져가지 않겠느냐. 1월 달과 마찬가지로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월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을 계기로 연준의 통화 정책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2021년 7월 달에 예. 5월서부터 해서 이 7월 달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오니까 예. 결국 이걸 의식해서 2021년 11월 달에 결국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디스인플레는 통제 가능하다 보니까 테이퍼링을 추진해도 강하게 테이퍼링을 추진하면 빅테크 업종이라든가 테슬라 업종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통제 가능하다 하니까 어떠냐? 이 테이퍼링을 다 다음 자막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테이퍼링을 추진하더라도 more hard, 거칠게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예. more soft 이렇게 이제 추진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 부담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more soft 쪽으로 테이퍼링 하다 보니까 물가가 더 올라갔죠. 예. 그다음 목표선이 4배 되다 보니까 2021년 7월에서 테이퍼링 언급했을 때 그 이후에 금리로 연결되지 않다가 2022년 3월서부터 금리를 올라갔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응하기 힘들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통제가 가능하다면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호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측면에서는 물가가 이제 떨어지는 국면이죠. 예. 이제 안정되는 국면의 디스인플레는 자 물가가 여전히 높지만 예. 통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은 어떠냐? 금리 인상에서 피봇을 단행해야 된다, 피봇을 단행해야 된다 이런 예. 쪽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앞으로도 이렇게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기조로 갈 때 거칠게 가는 것보다는 예. 통제가 가능하니까 모아 소프트 쪽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봇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렇죠. 앞으로 금리 인상폭이라든가 이런 건 가져갈 수가 그렇게 크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이 국채에 반영해서 베어 스티프닝, 불 프레이팅 이런 현상이 나는데요. 예. 오늘도 국채 금리 이렇게 보면 기준금리가 4.75인데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예, 사실 그 3.4%. 3.4도 예. 붕괴돼서 3.9 쪽으로 한때는 갔습니다. 이게 예, 조금 이제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불 프레이팅인데요. 예. 베어 주가가 떨어지는 국면, 스티프닝 현상, 그다음에 불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죠. 예. 불 프레이팅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라든가 테슬라 업종 이게 금리에 민감하고 그다음에 달러 가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빅테크라든가 테슬라가 호재가 돼서 진짜 나스닥 지수가요. 나스닥 지수가 어제도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한 2% 이상 넘게 넘죠. 올랐었죠. 오늘도 3% 이상 올랐죠. 5%인데 예, 그렇죠. 제라미 시겔 교수가 올해 연초에 20% 올라가겠다. 20%다 거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11%에 벌써. 5%, 16%니까. 예. 오늘 또 말씀하셨죠? 오늘 이엔 앵커랑 홍 앵커로 예. 보니까 10에서 15%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거의 모학자가 있거든요. 예, 더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랠리가 오느냐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지금 뭐 테슬라와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골딜락스 국면이 나타날 것이다. 굉장히 기분 좋은 단어인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제 골드락스는 성장률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성장률도 높지도 않고 물가도 발생하지 않는 이런 것이 국면인데요. 앞으로 이제 나스닥 업종들, 빅테크라든가 테슬라 업종은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페드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이 이렇게 보면 지금 물가는 이제 목표선 높지만 통제 가능하다 이런 예. 얘기지 않습니까? 디스인플레이션. 그렇죠. 그리고 노동시장은 지금 실업률이 이제 내일 모레 발표하겠습니다는 아마 이렇게 1월달 실업률이 한 3.6%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3.5에서 3.7%는 만종고용 수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너무 디스인플레라는 용어 때문에 이게 테슬라라든가 그다음에 빅테크 업종이 많이 이렇게 너무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예. 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지겠다. 이런 쪽에 가능성이 높지만 예. 향후에 계속해서 이 테슬라라든가 나스닥 업종이 올라갈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쪽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제레미 시겔, 저는 뭐 종목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는 제이라는 것처럼 낙관적 기조가 형성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디스인플레이션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